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출입처, 이것만은 알고 가자. 국방부 출입기자의 알파와 오메가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국방부와 군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영역으로 알려져서 무엇을 어떻게 취재하고 어디서 취재할지 기자들에게는 가장 까다로운 분야로 꼽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한 김민석 부회장님과 현재 SBS의 국방 전문 기자로 국방부를 맡고 있는 김태훈 기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방부 기자단은 최근에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거치면서 외부의 주목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몇몇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 출입 기자분들이 대변인 발표를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더 나아가서 훈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출입처 기자들로부터 색다른 대접을 받기도 하신다는데 어떠신가요? 네, 다른 출입처 기자들이 무서운 아저씨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그럴 것이 다른 출입처와 다르게 이 국방부는 출입 기간이 오래된 전문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군이 어떤 발표를 해도 고지것대로 듣지 않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생겨 있는데요. 기사도 이 분석의 깊이가 다른 출입처와 다르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고참 기자들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젊은 기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출입하는 이 젊은 기자들의 전투력도 높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이 국방부 정례 브리핑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으로 화제가 많이 되긴 했는데 이 무서운 아저씨들 때문에 이전부터도 국방부 브리핑은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아니, 정말 무서운 아저씨들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노련한 전문 기자들이 맘먹고 정말 날카롭게 질의하면 그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 국방부 대변인은 참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군사 전문 기자의 원조지만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하신 김민석 부회장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응수하셨나요? 예, 사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전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전문 기자들은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 했던 시절, 그러니까 1990년대 때부터 함께 출입하고 함께 기사 경쟁하고 같이 서로 특정 경쟁을 했던 그런 기자들이 여전히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의 도가니에 들어가는 이런 경쟁 속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딱 한 가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안별로 공개 또는 설명해야 할 수 있는 범위에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거짓된 답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자들과 신뢰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국방부도 잘못했다고 인식하는, 시인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신에 고쳐야 할 사안이 있으면 바로 신속하게 고치고 또 바로잡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려달라고 솔직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께 같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국방부 기자들이 맡는 분야가 참 많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분야를 취재하시나요? 네, 정부 영역에서는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육해, 공군, 그리고 해병대, 방사청, 보훈부, 병무청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국방부 방사청을 빼더라도 육해, 공군, 해병대 잔병 숫자만 해도 50만 명입니다. 그리고 다 갓 20살 된 젊은이들이 많고 간부라고 해봐야 20, 30대가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군 울타리 안에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온갖 사건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사회부 같은 분위기의 취재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국방부와 각 군이 있으니까 모든 국방 정책, 중요한 훈련도 다 취재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병무청은 요즘 이 BTS가 입대하는 것 때문에 아주 핫한 취재처, 핫한 출입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방사청은 대형 무기 도입 개발을 주로 하는 데라서 또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출입처가 북한인데 가볼 수는 없지만 이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도 많이 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또 요령껏 취재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 주요 국가의 군사적 동향도 잘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도 보고 그러면 아니면은 그 나라 정부에 이렇게 메일을 보내서 답변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합니다. 김 기자가 말한 건 그 정부의 영역이고 민간 영역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산업체들인데요. 요즘 K방산이 매우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기자들 취재가 지금 굉장히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취재는 완전히 경제부 기자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산업체의 상품인 무기는 비밀이 많습니다. 군사기밀. 그래서 취재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기밀을 또 이야기를 해야, 보도를 해야 재밌거든요. 기사 내용이 상당히 재밌게 풍미가 생기는데 그걸 하려니까 쉽지 않죠, 취재가. 특히 해외 수출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출 대상국, 특히 중동 같은 데서는 거기가 승낙할 때까지 완전히 이제 정식 계약이 될 때까지 또는 해당 국가가 발표할 때까지 우리 이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보도를 유예를 해줘야 됩니다. 보도를 미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 그리고 정부를 도와주는 그런 행동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죠. 와, 사실 저는 옆에서 말씀을 듣는데 용어도 낯설고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듣기만 해도 취재 접근이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출입기자분들이 어디로 가야 좋은 기사를 취재할 수 있을지 혹시 뭐 지름길 이런 게 있을까요? 취재를 쉽게 할 수 있는 지름길도 없고 정해진 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취재는 기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제각각 이루어집니다. 우선 브리핑 시간에 공개적인 질문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취재 내용은 브리핑 시간에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질문하는 순간 나만 알고 있는 게 다른 쪽에 공개가 돼서 다른 기자들이 그걸 다시 취재를 하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공을 들여서 신뢰를 쌓은 군 관계자들로부터 중요한 사안에 대한 배경이나 그런 내용들을 듣는 게 좋고요. 아주 운이 좋으면 직접적인 내용도 듣고 취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정말 비밀과 같은 그런 내용도 자료를 받아서 쓴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내용은 사실 굉장한 신뢰를 쌓였기 때문에 저를 믿고 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특정 탄 적도 있는데 그 외에도 식당에서, 목욕탕에서 이런 등등에서 취재도 합니다. 심지어는 국방부 주변에 있는 삼각지 주변에 있는 여러 호프집, 맥주집에서 조용히 맥주 먹다가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식입니다. 제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0년 봄이죠.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에 국방부 출입 기자실에서 취재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사실 더 이상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퇴근할 마치고 이제 이 기사 마감을 한 뒤에 KTX를 타고 계룡대를 갔습니다. 계룡대에 가서 밤새 취재를 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담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서울로 복귀하기 위해서 계룡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히 처음 본 해군 대령을 만났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고 천안함 폭침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는데 그 대령이 제게 북한이 쏜 의뢰가 우리 함정의 한쪽을 맞아서 때려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배가 깔아앉았다, 함정이 깔아앉았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저는 서울에 오자마자 바로 기사를 썼고 그게 그대로 이틀 뒤 조사단 발표에서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발표했었습니다. 특종을 했죠. 와, 대단하셨네요. 김태형 기자님은요? 지금 김민석 선배께서 말씀하신 건 어찌 보면 좀 깊은 취재 방법인데 네. 저는 이제 처음에 국방부 오는 기자들한테 팁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국방부에 처음 왔을 때 썼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국방부 합참은 가본들
문도 잘 안 열어주고 이제 홍보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공보장교들은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어디를 가면 되냐면 국회에 가서 국방위 위원들 방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정보와 자료로 기사를 쓰면서 기본기를 다지다 보면 그 차츰 취재원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와 그리고 국회에서 확장된 취재원 정도 이 정도만 잘 확보해도 일단 기본 이상은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뭐 쉬운 취재라는 거는 없고 지름길이라는 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기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말씀이 상당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 남북의 긴장도가 정말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니까 우리는 9.19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고 북한은 이에 응수해서 9.19 전면 파기를 선언하기도 하면서 점점 뭔가 에스컬레이터 되는 국면인데 이럴 때 북한의 도발, 남북 충돌도 다 국방부 기자들이 취재하는 분야인 거죠? 맞습니다. 북한의 도발 사건은 국방부 기자들에겐 가장 핫한 취재 대상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이미 북한 도발에 대해서 다양하게 취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 대상이기도 하죠. 앞으로 북한은 비무장지대 내에 지피를 복원하면서 전방에 대한 군사력을 점점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상 또는 지상에서 도발하거나 미사일을 또 쏘는 등 도발 수위를 조금씩 높여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이런 북한의 움직임을 소상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로 파악하기 위해서 심층 취재, 외곽 취재를 하고 있고요. 또 북한이 과거에 도발했던 사례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기사를 마구 쏟아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민석 선배는 신문 기자의 입장에서 이제 북한 기사, 북한 도발을 어떻게 쓰느냐를 설명했다면 신문 기자는 편해요. 북한이 도발하면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펴놓고 기사 쓰면 그다음 송고하면은 이제 보도가 되는 거죠. 근데 방송 기자들은 정말 북한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형 도발을 하면 이 방송사는 방송하던 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뉴스 특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국방부 기자는 제공받은 정보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 현장에 앉아가지고 기사 쓰고 이제 라이브로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죠. 이게 업무 시간 중이고 그리고 저희가 국방부 기자실 안에 있으면 다행인데 늦은 밤 새벽에도 이런 일이 그냥 막 벌어지거든요. 북한 정찰 위성 만리경이 그때 우리는 대충 새벽 6시 이전에 한 4시, 5시쯤에 쏠 줄 알았어요. 근데 뜬금없이 밤 11시 가까이에 그때 쐈거든요. 그때 우리 완전히 그냥 이런 말 해도 되겠죠. 멘붕이 와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짜 이 방송 기자는 뉴스 특보 잘못 대응하면은 정말 많이 혼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분명히 북한이 내일 안 쏜다 얘기 듣고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그랬다가 다음날 북한이 쏴가지고 속보 대응 못해서 실제로 국방부에서 쫓겨난 기자들도 제가 몇 명을 봤어요.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흔하지는 않는데 북한이 아니고 우리 군이 가끔 뒤통수를 쳐요. 12월 30일,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연말 분위기 좀 나고 그 시점에 벌어진 일인데 일몰 시간 이후 시간에 전국에서 하늘로 섬광이 막 치솟고 있다. UFO가 나타났다. 그런 신고가 관계 당국에 막 빗발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외교안보팀 단톡방도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도 막 전화를 돌려보니까 합참에서는 아무것도 쏜 게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건 아니니까 안심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저녁 6시 45분에 국방부가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딱 보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고체연료 로켓 시험 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6시 45분이고 SBS 뉴스는 8시에 들어가니까 1시간 남은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톱으로 네 꼭지를 잡았고 톱 기사는 당연히 이제 저한테 배당이 됐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건데요. 사실 그때 저 국방부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저 그때 강남 모처 커피숍에서 모 인사와 만나고 있다가 아이고야. 와, 진짜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 말도 못할 정도의 충격과 공포를 느꼈었죠. 네. 일단 무조건 차로 가서 차 타고 가면서 전화를 마구마구 돌렸고, 근데 다행히 그때 그 고체 연료 로켓이 450km 정점 고도를 찍었고, 단분리도 성공했고, 전날 대통령한테도 보고했다라는 그 몇 개 안 되는 팩트만 딱 확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 걸리면 핸드폰 꺼내서 메모장에다가 기사 몇 가지 좀 적어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국방부 도착해서 기자실에서 기사 송고하고 톱뉴스 돼가지고 방송이 나갔는데, 그 톱뉴스 네 꼭지 딱 나가니까 진짜 장이 꼬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긴장이 풀리니까 국방부 출입하는 방송 기자들한테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 와, 뭔가 듣기만 해도 진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일상이시네요. 뭔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지만 남북한 정세에 따라서 기자님들의 하루 일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국방부가 정말 다이내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이내믹한 곳을 출입하는 국방부 기자는 다른 출입처 기자와 달리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두 분이 보시기에 국방부 출입 기자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과거 국방부를 오랫동안 출입하다 보니까 가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 스스로 늘 다짐을 하죠. 하늘날에 새로운 기사도 없지만 모든 사안은 새롭게 봐야 한다는 철칙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안이라도 추적하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진짜 중요한 진실, 사안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큰 특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사안 또는 평범해 보이는 거기에서 나온다. 이런 걸 마음속에 늘 다지면서 국방부 또는 합참 각군에서 돌아가는 걸 늘 일상 같지만 관찰하면서 추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자들이 기사를 일부러 왜곡해서 쓰지 않는 한 국방부나 정부는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이 주는 회초리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공직자, 우리 이 정부 부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 군은 안보를 증진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안보는 크면 클수록 좋은 그런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와 각 군이 흥하면 흥할수록 안보는 강화되는 거니까 기자들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되 군이 흥하는 방향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이 군을 신뢰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군은 그 신뢰를 받아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의 기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사안은 새롭게 바라보고 건강하고 건전한 비판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무척 와닿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국방부 출입 기자분들도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